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옆에 소름 끼치는 민가. 예전 대학생 시절 취미로 특별히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차를 끌고 멀리 나가곤 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취미로 저 혼자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문득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줄고 간판을 우연히 발견했고 충동적으로 그곳에 가보기 위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들어가 한참을 운전해도 거리나 주택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산속이어서 그런지 휴게소나 주차구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민가도 딱히 보이지 않아서 제 차에는 앞뒤로 전혀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자연경관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탓에 그쪽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간판을 따라 잠시 나아가니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바로 양쪽에 민가 몇 채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웬 민가가 있지? 논란. 저는 마침 주변에 다른 차들도 없던 만큼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그 주변을 돌아보며 운전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그곳은 일종의 마을인 것 같았고 수십 채의 집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 바로 눈앞에는 문제가 있는 차들을 위한 카센터가 보였고 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근처로 가보니 음료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평소 취미생활 때문에 차 안에 쌍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에 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켜놓은 뒤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면서 잠시 동안 근처 민가 쪽을 향해서 쌍안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먼저 자판기에 돌을 넣고 핫초코 버튼을 눌렀는데 뜬금없이 탄산 레몬 주스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변을 살펴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평소 속이 좁았던 저는 다른 음료가 나온 것에 순간 불쾌해져서 이걸 어디에 가서 말해야 되지? 주변에 카센터 사장분은 안 계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주변에서 연락처를 찾아보니 전화번호는 없었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주소는 이 주변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니 바로 근처에 민가와 건물 뒤쪽에 자판기와 같은 메이커가 크게 인쇄된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트럭이 이 자판기 보충을 하러 온 업자분 차인가 보네라고 생각한 저는 마침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곳으로 가서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럭 쪽으로 걸어가면서 민가가 모인 쪽도 한번 살펴봤지만 그쪽에서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민가들 중 집 한 채 정도 조금 높은 장소에 유난히 큰 4층 사각형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던 쌍안경으로 그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옥상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쌍안경의 줌 상태를 취하면서 머리부터 아래로 훑으며 천천히 내려갔는데 이 사람의 복장이 다소 기묘했습니다. 정육점에서나 입을 만한 앞치마를 한 상태였고 허리에는 정육점에서 쓰는 푸주칼이 걸려 있었는데 바닥 쪽을 보자 사람 한 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쌍안경에서 순간 눈을 뗐다가 다시 한번 쌍안경으로 그곳을 바라보니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사람은 옥상에서 남자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쌍안경으로 보면 머리에서 피 흘리는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니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긴장되기 시작했지만 그때 주변의 다른 민가 몇 채에서 거의 동시에 문을 열고 남자 몇 명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쪽을 보지는 않았고 저는 제 차의 시동을 켜둔 채였기 때문에 바로 차로 뛰어간 뒤 이곳에서 도망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바로 고속도로 출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 잠깐 놀랐지만 알고 보니 무인 고속 자동 통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곳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그곳을 통과해서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렸는데 이윽고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동네에 도착할 수 있어서 안심했고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바로 그곳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들은 경찰은 제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민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버려진 지가 한참 돼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거듭되는 강력한 주장에 마지못한 얼굴로 확인은 해보겠다며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는 경찰 몇 명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후에 경찰들이 그곳으로 향했을 때 생각보다 큰일이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칼들과 혈흔 등을 목격했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찰 쪽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 등까지 오며 조사를 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의 혈흔 등이 나왔다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 자체는 제가 대학생 시절 겪은 일인데 몇 년 후 직장을 다니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혈흔 외에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 민가 자체는 서류상으로도 예전에 소멸한 지역으로 지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저 민가는 사라진 곳이라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홀로 여행하는 취미는 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핑. 센다이 신항에서 야간 서핑을 하고 11시쯤 무트로 돌아왔다. 센다이 신항 주차장은 저녁 7시면 문을 닫기에 주차장 밖에 세워둔 차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집까지 보내달라고 종알거리는 꿈을 꿨다. 부모님에게 마중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자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른이면서 인색하네. 정말. 결국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대답한 뒤 꿈에서 깼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중얼거리며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카즈오카 영원이라는 공동묘지 광장에 있는 게 아닌가. 다음 주말 질리지도 않고 심야 서핑을 한 뒤 이번에는 자지 않고 바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쩐지 길을 잃어서 한참을 헤매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니 와타리 근처에 가설주택 앞에 있었다. 그날 밤 꿈에 그때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는 더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그 2번으로 다 된 모양이다. 서핑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 뭔가 착각이라도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데려다 준 거라면 그걸로 된 거겠지. 세 번째 이야기, 그 집은 사라졌다. 20세기 일본 쇼와 시대 초기에 지어진 오래된 집 한 곳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집이 국가중요문화재로서 남아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집을 구입한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를 배출한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의 오래된 고풍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집을 구입했을 때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그냥 간단한 관리만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인원은 총 5이었는데 조부와 남편, 부인, 그리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에 장난전화가 빈번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딸 2명은 이때 시집을 가서 집에는 조부와 부부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들고 조용해진 밤중에 집에서 전화벨이 계속해서 몇십 번이나 울리게 되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전화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장난전화가 걸려오면 수화기를 들고 바닥에 올려놓는 식으로 더 이상의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평소와 같이 무언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전화를 일단 받은 후 수화기를 바닥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침소에 들려고 한 그 순간 수화기에서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한 남편은 일어나서 수화기에 다시 귀를 가져다 댔지만 다시 아무런 소리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런 말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는 남편이 수화기를 손에 드는 순간 사라졌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난전화로 기분이 나빠진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전화국이나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장난전화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남편이나 집안이 대대로 정부 관료 출신의 엘리트 집안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해결을 독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고 무슨 짓을 해도 매일 밤중에 이상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집터가 안 좋은 건가? 하고 의심하는 등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남편은 일단 신사로 가서 본인의 집에 불제를 부탁하는 등 영적 현상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이 집의 내력을 조사했지만 예전에 이 집에 엄청나게 집착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다던 여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장난전화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가족은 그 집을 팔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유서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구입했던 이 집은 그들 가족에게도 원래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고 주변에도 귀신이 장난을 치는 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집에 살던 가족들조차 이 집에서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로 결정한 며칠 뒤부터 이 이상한 전화는 거짓말처럼 멈추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멈춘 후 며칠 뒤 시집을 갔던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남편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라고는 주변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뒤 막내딸의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간 남편은 결혼한 막내딸의 유서를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남은 가족 모두는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장난 전화는 막내딸이 한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그녀의 바람이 그 유서에 적혀 있었는데 부모의 집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가족들이 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사망한 막내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내딸과 결혼한 사위는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막내딸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딸의 가족들이 이 집으로 이사한 후 결혼하게 되었는데 급격히 폭력적인 성향이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모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막내딸을 괴롭혀왔던 사위에 대해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난 전화의 범인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범인이 막내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딸마저 죽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개월 후 비극을 이겨낸 남편과 남은 가족들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여전히 그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걸려오지 않던 전화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전 죽은 딸이 걸었던 그 전화가 완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걸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악질적이고 악의에 가득 찬 괴롭힘이 아닐까?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화가 오자마자 예전과 같이 수화기를 바닥에 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딸의 이름을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수화기를 바닥에 놓으면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는 하는데 대화를 시도하면 다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막내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국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악질적인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당시 최신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여 중얼중얼 뭐라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평소와 같이 다시 장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놓아둔 녹음기를 켜고 녹음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옆으로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중얼중얼하고 뭔가를 말하는 것이 들려왔고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대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홀로 방에서 녹음기를 재생했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공포에 전율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그 뒤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았고 남은 가족들과 집은 떠났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그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빈번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은 모두 알 수 없는 장난 전화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새로 이 집을 구입한 주인이 집 내부 장식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 그 전화가 있던 곳 바닥을 벗겨보니 여성의 것으로 생각되는 긴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누구 것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 장식 공사는 중단되었고 현재 그 집은 나라의 중요 문화재로서 보존되었다고 하고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상 입은 남편. 일본에서 쇼와 시대 후쿠오카의 보타야마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척민으로서 혼슈에서 찾아온 광부 A씨는 부타야마 산에서 탄광 작업에 참여하던 도중 어느 날 폭발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목숨을 겨우 건지긴 했으나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버렸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아니고 비교적 옛날이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제대로 된 화상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신에 붕대를 감은 채 일단 부인이 기다리는 합숙소 방에 옮겨졌고 이후 의사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한 의사는 큰 부상이지만 오늘 밤만 넘긴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본인의 자택 주소만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심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희미한 양초 불빛 아래 곁에서 홀로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이 문득 보니 현관 앞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현관 앞으로 나가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저희들은 A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오늘은 큰 사고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경문안을 좀 왔는데요. 마침 저희들도 작업을 바로 중단할 수 없어 이런 시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도 함께 A씨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홀로 병간호하기 힘들었던 부인은 남편의 동료들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의 정중한 말에 감동하여 방에 전부 들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들 한 명씩 A씨에게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넨 뒤 방 안에 앉아 부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를 본 부인은 완전히 안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의술에 조금 지식이 있어서요. 진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를 자세히 보니 행색이 부타야마 산에서 일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갖춰 입은 멋진 신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지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A씨를 쭉 살펴보더니 이건 정말 큰 화상입니다. 다행히도 전 화상 치료에 능합니다. 오늘 밤 안에 시술을 하면 A씨는 몇 시간에 금방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의 말을 건넬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윽고 어두운 방에서 신사에 의한 치료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는 굉장히 난잡했다고 합니다. 화상에는 타버린 피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설명한 뒤 A씨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모두 벗기고는 이윽고 손으로 A씨의 피부를 아무렇지 않게 벗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부들 중에서도 억세기로 소문난 A씨였지만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A씨는 큰 고통에 절규하며 나에게 뭘 하는 거야? 차라리 날 죽여줘. 라며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너무 무시무시한 광경에 부인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는 A씨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고비인이라 금방 편하게 해주마 라고 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샌가 A씨의 절규는 잦아들었고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사는 부인에게 걱정 많이 하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금방 기운이 날 겁니다. 라며 말을 하고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부인은 몇 번이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집 밖까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샌가 하늘이 어렴풋이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가 보니 아까까지 좁은 방이 넘칠 정도로 찾아온 많은 수의 문안객들이 전부 돌아가고 나니 지금은 그저 고요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지쳐버린 부인은 A씨 곁에 앉아 조금 쉬려고 했지만 A씨의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새벽의 햇살 사이로 보이는 A씨의 얼굴빛이 마치 납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부인은 A씨를 부둥켜 안고 다시 울부짖기만 했는데 이 소란을 들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의사는 A씨를 보자마자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환자를 건드린 겁니까? A씨를 다시 감은 붕대는 의사가 보기에 명백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짓이었는데 붕대를 벗긴 의사는 A씨의 신체를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생피부를 무참히 뜯긴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괴한 사건인 탓에 경찰이 찾아왔고 경찰은 반 광란에 빠진 부인으로부터 어떻게 사정을 들을 수 있었고 곧바로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 나타난 남자들과 신사는 보타야마는 물론이고 옆 마을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 마을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건 아마 틀림없이 여우가 한 짓일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우에게 있어서 인간의 부스럼이나 화상 부스럼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부스럼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여우에게 홀리게 된다라는 구전이 당시에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부인은 시력이 평소부터 나쁜 사람이었고 대낮부터 펑펑 울기라도 한 듯한 두꺼운 눈꺼풀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여우는 그것을 이용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 뒤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부인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꼭 찾아야만 해. 그들은 틀림없이 보타야마 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말만을 남기고 홀로 보타야마 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마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마을에 돌자 마을 사람들이 광부들과 함께 보타야마 산을 전체적으로 뒤졌지만 끝내 부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예전에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하는 회사에 다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경매에 올라온 부동산 조사 대리로 해주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이전에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맡았던 물건을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다녔던 이 회사는 어두운 계열 쪽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사정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조금 질 나쁜 곳이었던 탓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임자가 중간까지 만들어 놓은 조사 자료를 들고 먼 지방의 강촌까지 가게 됐습니다. 물건이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벽이나 바닥이 심하게 낡았고 이곳저곳에 금이 가거나 눅눅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가자마자 의욕이 싹 사라졌지만 일단 일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건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창밖을 보니 어떤 아이가 이쪽을 등진 채 몸을 숙이고 어떤 놀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폐건물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 주의를 주려 했지만 이런 외딴 지방의 건물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어 좀 망설여졌습니다. 인기척이 없다고 해야 할까? 미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하지만 몸을 숙인 인형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뭔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깡촌이라 그런지 해가 지자 주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조용지기 시작해서 혼자 조사를 하면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된 상태를 보아하니 3년은 그대로 방치된 듯해서 뭐 이 정도면 어린애들 놀이터로 쓰일 만도 하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은 전 그래 오늘은 여기서 마음대로 놀아라. 내 건물도 아닌데 뭐. 아무튼 한참 동안은 별일 없이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전임자가 남긴 메모 구석을 보니 구억이 이상하다 라고 적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숫자로 표기한 방의 척도 등이어서 그런 문장이 쓰여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바닥이 뭔가 젖어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방 안쪽에 있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커다란 거울 안에 아이 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 잘 보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까 혼자 놀던 그 아이였습니다. 여기 안까지 혼자 들어온 건가? 하고 문득 생각하긴 했지만 내심 좀 뭔가 찝찝하기는 했습니다. 저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게다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왠지 모르게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자식키워 아씨 같은 게 생각이 난 것도 이유였습니다. 부오쿠 지방에서 집에 산다고 하는데 요괴라기보다는 수호신 또는 정령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래된 집에 툇마루에 출몰하는데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자식키워 아씨가 사는 방에 묵으면 밤중에 베개 바꿔치기를 하거나 쉰 목소리를 내서 손님을 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키워 아라씨가 놀러앉는 집은 풍요로워지는데 나가버리면 집이 바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소녀 자식키워 아라씨도 있고 창고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자식키보코, 브라보코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 등 속세에서 살기가 힘들어 기운이 맑은 산 등에 숨어 살거나 까마귀 탱구들에 보호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그 아이를 보러 갈 용기도 없어서 일단 옆에 있는 욕실을 조사하기로 하고
잽싸게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욕실로 갔는데 욕실은 욕실대로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마 곰팡이 때문이겠지만 타는 것 같은 냄새와 함께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호흡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메모를 보니 욕실은 일단 개측이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욕실은 매우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겠지만 그때의 전 명백하게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외모의 필적이 처음 적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기라도 한 것처럼 구불구불한 선에 이쯤 되어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조사했던 전임자가 왜 회사에 못 오게 됐지? 경거였던가?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닫은 기억도 없는 욕실 문이 닫혀 있었고 문에 달린 불투명 유리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까 거울 근처에 있던 그 어린애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이 불투명 유리에 비치던 인형이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미친 듯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상하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손발을 파닥파닥 흔들기도 하고 꾸물꾸물 움직이기도 하고 기묘한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밟는 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인형만이 엄청난 기세로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다리가 바짝 굳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이대로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저는 마침 그곳에 있던 작은 창문으로 도망가자 싶어 창문을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앞까지 열리는 창문이어서 열린 부분이 아주 좁았고 어른 몸이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보았습니다.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읽을 수 없을 정도였고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한 줄이 얼굴이 없다라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없다는 건지는 메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있던 창문에 흐릿하게 아이의 모습이 비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바로 뒤에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이던 기묘한 움직임의 인형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가까이 온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뭔가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다시 오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는 큰맘 먹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째서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그곳에서 나오면서 뭔가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 하나를 건물 입구 근처에 두고 빠져나갔습니다.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 메모에 적힌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이 건물 조사를 저에게 시킨 상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어라? 이상하네. 이거 이미 조사 끝난 건물인데? 라고 말하며 그대로 다른 곳에 가버리려 하는 것을 재빨리 붙잡아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얼굴이 흐물흐물한 어린아이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꽤 엄청난 물건이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이 사실을 제출자료에 적어다 넘기자 의뢰자 쪽에서 그런 자료는 필요 없다라며 돌려보낸 사연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예전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로 얼굴이 없다 등가 욕실 매우 위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유령이 나오는 건물이 실제로 전국에 종종 있으며 유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놓는 게 회사의 관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령 건물 서류도 쭉 보니 역시나 이런 기묘한 기록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건물 조사 일이 저한테 들어온 걸까요? 라고 상사에게 물으니 여전히 그곳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닐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곳으로 갔다 온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회사에.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사가 한 말은 지금은 저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그때 제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건 저 아이가 도와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